때문에 5천만의 변호인. 알고 보니까 채권자들이 너무 많더라. 나한테 돈을 빌릴 당시에. 아, 그렇지. 이 사람이 뭐 사업 자금으로 쓴다고 돈을 빌려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도박 자금으로 이 돈을 썼더라. 백성문의 5천만의 변호인, 오늘은 조으론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떼인 돈 받는 끝판왕 방법이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급 명령 신청하고 안 되면 이제 소송하셔라 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렇죠. 이건 민사적인 방법이고요. 그래요. 사실상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고소하는 거죠. 고소. 네. 그러니까 내가 갚을 의도가 없고 갚을 네. 능력이 안 되는데 빌리면 이거는 사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빌려가서 갚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최대의 끝판왕은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기죄로 고소하는 건 이제 그 사람이 사기죄로 처벌받는다라는 거를 예정을 해두는 건데, 그냥 본인이 처벌받는 거와 관련된 절차인데 거기서 돈이 나오나요? 아무래도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심각한 압박을 느끼게 되거든요. 아, 경찰에서 나오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전과자가 되잖아요. 그렇지.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강제 방법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요. 그럼 이제 그 조으론 변호사님이 그 소위 말해서 떼인 돈 지급받는 끝판왕이라고 해서 사기죄 고소와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사기 혐의가 인정될 만한 상황인 경우가 전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의도를 속였다거나 네. 아니면 자신의 생활 상황, 네.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 상황을 속였다면 이건 사기로 볼 수가 네, 있죠. 그렇죠. 알고 보니까 채권자들이 너무 많더라. 나한테 돈을 빌릴 당시에. 아, 그렇지. 이 사람이 뭐 사업 자금으로 쓴다고 돈을 빌려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도박 자금으로 이 돈을 썼더라. 이렇게 그렇지. 되면 사기죄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사기죄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우리가 인지를 했다라고 하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는 게 맞고, 네. 사기죄로 고소를 하실 때는 이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을 하셔야 그렇죠. 됩니다. 고소장을 써야 돼. 고소장. 이제 고소장은 또 우리가 지급명령 신청은 샘플로 확인해봤는데 네. 고소장은 또 안 써보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쵸. 써야 될까요? 근데 고소장 쓰는 법이 어떻게 보면 지급명령 신청서보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더 쉬워요. 네. 왜냐하면 일단 고소장이라는 거는 피해자가 이제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건데 네. 사실상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우리가 하는 게 때문에 아니지.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만 유가 원칙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잘 정리해서 내면 돼요. 네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수사기관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정리를 해야 이제 혐의가 입증이 되기가 쉽습니다. 고소장 같은 경우에는 샘플도 실제로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요. 그렇죠.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또 이렇게 고소장 샘플을 주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실제로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형사소송에서도 진짜 증거가 중요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그 가해자랑 했던 대화 내용들 있잖아요. 뭐 이메일이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카카오톡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했던 내용들을 다 캡처를 하시고 이게 어떤 의도로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도 쓰시고 네, 네. 해서 좀 자세히 쓰셔가지고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이제 증거 같은 거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넣는 게 어찌 보면 고소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핵심이 수가 될 있죠. 수 있겠네요. 또 법원에서 인정되면 형사처벌도 받게 되죠, 형사처벌 당연히. 받게 되죠.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형법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그렇죠. 규정이 되어 있고 그 금액에 따라서 또 무기징역까지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50억 이상 되면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가서 안 갚으면 이제 사기죄로 처벌받고 전과자 되고 네. 이제 형을 살고 이렇게 네.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형사 고소를 하고 그 수사기관 그 수사 과정에서 네. 피해자,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중간에 합의를 많이 시도를 합니다. 자, 양측의 합의 가능성이 높으면 또 형사조정도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많죠. 네, 맞아요. 이제 형사조정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네. 민사소송에 있어서 실제로 재판 단계가 가기 전에 아니면 재판 과정 중이라도 네. 양 당사자가 합의의 여지가 있다. 라고 보여지면 이렇게 판결까지 가지 말고 네. 양측이 서로 합의를 해서 재판 과정 중에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형사 조정은 이제 검찰에서 이제 검찰에서? 수사 과정 중에 네. 이제 가해자랑 피해자랑 충분히 합의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형사 조정으로 회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산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네. 그 형사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피해자랑 가해자가 이제 합의를 해서 분쟁을 좀 종결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제도인 거죠. 형사조정도 절차가 딱 끝나는 건가요? 형사조정도 이제 합의가 되고 피해자가
이제 자기가 다 받을 만큼 받고 네. 처벌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네. 가해자가 처벌받지를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 상황에서 이제 검찰에서 더 이상 뭐 기소나 네. 수사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떼인 돈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당부 전해드릴까요?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하시라. 싶어요. 왜냐하면은 네. 떼인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가만히 두면은 포기하는 분들. 소멸시효가 진행돼서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을 때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아야겠다,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면은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네. 저희가 말씀드린 지급 명령이나 네. 아니면 형사 고소나 이런 것들을 하시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말 좋네요. 하시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